예, 여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 에우리피데스의 하나의 어떤 그 비극 장치인데요. 여기 이제 그 하나의 사례로서 그 타우리케 이피게네이아, 타우리케는 그 흑해 쪽에 그리스하고서 먼 쪽에 그 지역인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인들이 또 식민지 건설하면서 흑해 연안에 또 오늘날 뭐 크림반도 뭐 거기까지 또 그리스 유물이 유적이 남아 있기도 한데요. 그 식민지 건설의 흔적이. 여기 이제 먼 쪽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인들이 가보지도 않은 지역에 사실 그 지명을 또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무튼 자기들이 이제 가서 또 도시를 건설하고 그 지역에 또 뭐 신전을, 여러 신들을 모시는, 여기에 이제 타우리케 여기 지역에 이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를 위한 신전이 세워진 걸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아테나의 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타우리케 왕인데요. 이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신상을,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가지고 이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상이 그 그리스에서 온 두 남자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부정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에다 정화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 이피게네이아가 짜고, 그래서 이피게네이가 이제 신전의 어떤 담당자니까 자기가 신상을 보관을 해두고 이제 모시고 있는데 그리스 두 남자가 와가지고 돌에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제가 그거를 깨끗이 바다 쪽에 가서 정화를 하고 올 테니까 보내달라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같이 그 배를 그쪽에다 대놓고 이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은 그 신상을 이제 찾으려고 추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제 분명히 이제 뭐 잡힐 뻔한 그런 거겠죠. 사실 왕이 가지고 있는 배가 더 훨씬 더 크고 빠르겠죠. 아무튼 아테나 신이 이제 거기 개입을 합니다. 막판에. 어디로 이렇게 추격대를 보내는가? 토아스 왕이요. 나는 아테나인이라. 그대는 내 말을 들어라. 그대는 추격을 멈추고 민물 같은 군대를 철수하라. 오레스테스는 운명이 이끌려 록시아스의 명령에 따라. 록시아스는 아폴론 신의 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록시아스는 비스듬한 그런 뜻이 있어요. 비스듬한, 애매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죠. 절 좋아하세요? 절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절을 좋아하세요. 하고 산에 있는 절을 좋아하냐고. 그게 이제 아까 말한 크로이소스 왕도 그런 논리학에서 나온 또 유명한 그 구절인데요. 크로이소스 왕이 그 옆에 리디아 왕이었죠. 리디아가 있고 이제 그리스하고 그 페르시아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크로이소스 왕이 그 페르시아와 이제 접하면서 접해 있으면서 이쪽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훨씬 더 큰 땅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는지 그리스 가서 검은보화를 쌓아들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 국경 지역이 이제 할리스 강이라고 하는 제일 긴 그 강인데요. 그 강을 건너면 대국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제 신탁을 내렸어요. 그래서 코레이소스 왕이 나는 조그맣고 옆에 페르시아는 큰데 그럼 내가 작은데도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뭐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피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솔론의 이야기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막판에 너가 어떻게 너의 운명이 바뀔지 모른다. 이제 그 대국의 그 논리학에서는 이제 그 애매의 오류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이 두 나라를 다 지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크로이소스 왕은 그 옆 나라 페르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들었는데 신탁은 네 나라도 이미 크지 않느냐. 네 왕국도 큰 왕인 그 대국인데 너의 왕국 리디아를 나는 지칭하고 말한 거다. 네가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폴론의 별명이 록시아스예요. 애매한 자 그런 거예요. 신탁을 애매하게 내리는 자. 그래서 명령에 따라
복수의 여신들, 오레스테스는 이제 어머니를 죽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원수를 갚고자 어머니를 죽인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복수 여신들이 줄기차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복수 여신의 노여움을 피하고자 이리로 온 것이니라. 누나를 아르고스로 데려가고 신성한 신상을 내 나라로 모셔가기 위해서, 그래야만 그가 지금의 고난에서 숨을 돌릴 수 있을 테니까. 정화가 된다는 거죠. 죄가. 나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가 바다의 거센 파도 속에서 사로잡아 죽이기를 바라는 오레스테스로 말하자면, 그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 포세이돈이 바다의 등을 반반하게 해주고 있노라. 먼 곳을 향하여 오레스테스여, 그대는 내 명령을 들어라. 이것도 옳았잖아요. 명령을 들어라. 그대는 멀리 있어도 이 여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그대는 그대의 누이와 신상을 모시고 가거라. 사실 그 오레스테스가 어렸을 때 떠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누나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누이라고 했는데요. 아무튼 그대는 그대 누이와 신상을,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상을 모시고 가거라. 그리하여 그대가 신께서 세우신 아테나에 당도하면 거기 아티케의 변경에, 아티케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서울이고 수도권, 아니면은 뭐 서울 중심부, 그 다음에 외곽 지역까지 답해서 아티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티케 변경에 카리스토스의 암벽 맞은편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신성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내 백성들은 할라이라고 부르노라. 그대는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모시되 타우로이족의 나라, 여기 흑해 토아스 왕의 나라와 그대가 복수의 여신들에게 쫓겨 헬라스, 그리스를 이제 헬라스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뭐 헬레니즘, 헬레니스틱, 영어가 이제 다 이 말에서 비롯이 됩니다. 헬라스를 두루 돌아다닐 때 겪은 고난에 따라 이름을 지어 드리도록 하라. 앞으로 백성들은 이 여신을 아르테미스 타우로폴로스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는 거죠.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관례를 제정하도록 하라. 이제 신전을 세우고 의식을 이제 거행을 하는 거죠. 백성들이 여신을 위해 축제를 거행하며 여신의 권리와 명예를 위해서 그대가 죽음을 면한 대가로 한 남자의 목에 칼로 상처를 내어 피가 나오게 하라. 굉장히 좀 그리스 문명하면 우리가 뭔가 좀 이성적이고 뭔가 좀 문명 뭐 이렇게 문명인 같은 그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그리스 비극에 보면은 딸을 뭐 제물을 바친다는 등 사람을, 또 여기에 보면 목에 상처를 내 가지고 피가 나오게 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가 많죠. 또 신화에 보면 막 인육을 뭐 형제의 아들의 인육을 형에게 먹게 한다든지 이런 좀 야만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신화뿐만 아니라 예전에 동화책에도, 서양 동화책에도 그런 잔인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사람을 잡아먹는 이야기, 식인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대는 이게 이제 아까 신전이 들어선 지역이 이름인데요. 브라우론의 신성한 언덕에서 여신을 위해 열쇠의 고난을 맡아 보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대는 죽으면 그곳에 묻히게 될 것이며, 다비를 이제 예언합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낳다 죽은 여인들이 집에 남겨둔 곱게 짠 오탈자가 나왔네요. 곱게 짠 옷들을 그대에게 선물로 바치게 될 것이니라. 여기도 이제 신화의 내용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다 죽었단 말은 이렇게 힘들게, 난산이죠. 소크라테스가 산파술 이야기하면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테아이테토스라는 책에서 보면 자기는 지혜를 낳지 못하지만 어린 청년들이
지혜를 낳도록 나는 도와준다. 마치 산파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못 낳지만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준 것처럼. 그래서 뭐 에일레이투이아라든지 아까 헤라 여신이라든지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 산모를 도와주는 출산의 여신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르테미스는 특별히 출산 중에서도 그 난사 어렵게 애를 낳는 걸 도와주거나 그런 그 여신으로 알려졌어요. 왜? 자기들이 아폴론,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이 아폴론과 쌍둥이인데요. 아폴론과 그 쌍둥이로 그 나올 때, 저 어머니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그 어머니 여신이 헤라의 그 방해를 그 박해를 받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제우스가 그 본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처인 헤라가 그 여신의 출산을 이제 방해하고 출산을 도와준 지역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떠돌다니다가 이제 델로스 섬에 가서 힘들게 났어요 혼자. 근데 이제 그 딸인 그 아르테미스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인 그 남동생인 아폴론이 이제 나오는 것을 그 누나인 아르테미스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힘들게 애를 혼자 낳으니까 이렇게 도와줬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 이미지하고 맞는 거죠. 애를 보통은 이제 뭐예요? 그 출산을 산파 역할을 한다는 게 자기도 애를 낳아 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낳고 나이가 들었으니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그 경험이 풍부한 그런 출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가 저기 되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은 애도 낳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애 낳는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딱 이미지가 맞는 거죠. 지혜를 낳지도 않았으면서 한 번도 낳은 적이 없으면서 무지를 자청하니까 소크라테스는. 근데 또 청년들이 지혜를 낳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소크라테스 아이러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모르면서 누구를 가르쳐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알면서도 모른 척 시침이 되는 거. 이런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입니다. 에이로네이아가 이제 바로 그런 그 그리스어가 이제 영어의 아이러니로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시침일 때는 거. 안 그런 척. 여기 있는 헬라스 여인들도 이제 그 시종을 두는, 그러니까 여사제장이 이제 그 이피게네이하고 또 그리스 그 사제를 그 보조해주는 신전에 이제 여인들이 있겠죠. 이 여인들도 그들이 보여준 올바른 마음씨 때문에 여태껏 이제 잘 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전에도 나는 아레스의 언덕에서, 이게 이제 아테나의 신이죠. 아테나의 신이 그 아레스 언덕은 이제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그 아크로폴리스 옆에 있는 조그만 언덕이에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그 살인이라든지 또 어떤 그 신성모독이라든지 이렇게 중범죄를 다룬 그 법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그 아레오파고스 이겁니다. 예. 아무튼 그게 이제 법정을 뜻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레스가 또 포세이돈의 누구죠? 딸인가 하여튼 겁탈하다가 들켜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풀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유했다고 이렇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아무튼 아레 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레스 언더 아레오파고스라고 흔히 하죠. 거기에서 이제 그 오레스테스 그 재판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고 또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를 아들이 죽이고 이런 건 뭐죠? 원시적인 복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에는 이,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그대로 당한 만큼 그대로 그러니까 복수. 누구를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죽어야 돼요. 이제 이런 방식의
그 피의 그 악순환이 되는 그런 그 피비린내하는 복수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 정식의 어떤 그 절차, 법적인 어떤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그 또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죠.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제 꽃피우기 시작하고 그럴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때 그 오레스테스가 이제 재판에서 질 뻔했는데 찬반 동서를 만들어서 구해준 자가 이제 바로 아테나 여신이라는 거죠. 손을 들어줘서. 그래서 오레스테스가 그러니 앞으로 찬반 동수를 얻는 자는 승소한 자라는 법이 통용되게 하라. 그 사례로 만들어서 판례로. 자, 아가멤논의 아들이여, 그대는 이 나라에서 누이를 데려가라. 그리고 그대는 화내지 말라. 토아스여. 토아스는 이제 그쪽에 타우리케 왕. 그래서 이렇게 분쟁을 딱 그 화해를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토아스는 뭐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의 명령에 감히 거부하는 자 없죠. 그래서 토아스는 아테나 여신의 명령과 뜻에 복종한다. 이러한 이제 그 에우리피데스의 그 드라마 기법이 이제 작품의 통일성을 해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봅니다. 인위적인 어떤 신의 개입 이런 거 자기성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장작술에서 그 작품의 통일성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호메로스가 이제 굉장히 서사시 작가면서도 또 그 굉장히 통일성을 잘 그 살린 그런 작가의 사례로 봅니다. 호메로스는 다른 점에서도 뛰어나지만 이 점도 후천적인 기술, 그러니까 이제 배워서 그렇게 됐던 아니면 소질, 타고난 천부적인 소질에 의해서든 멋지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시학을 따로 이렇게 새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시학을 약간 이제 그 미적인 관점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칼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칼로스라는 말이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수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칼론 그러면 아름답다 그런 뜻도 있고 도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미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칼론 그러면 보통 이제 훌륭한 작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제가 미적인 그런 표현으로 했어요. 그래서 또 첫 구절도 시학의 첫 구절도 그 훌륭한 작품이 아니라 멋진 작품 이렇게 멋지단 말이 약간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평할 때 그 훌륭한 작품이다 그러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멋지다 그러면은 뭔가 좀 미학적인 그런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호메로스는 오디세이아를 지을 때 만들 때보다 지을 때가 낫겠네요. 시를 지을 때 오디세우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컨대 그가 파르나소스 산에서 뭐 멧돼지에 부딪혀서 상처 입은 일과 또 전쟁으로 트로이아 전쟁으로 소집을 받았을 때 기피하려고 군복무 기피하려고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앞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뒤에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인과적인 또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이 두 사건에는 하나가 일어나면 뒤에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법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필연성도 없었고 개연성도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우리가 논하고 있는 통일성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통일성 있단 말은 딱 보기 하나라는 거예요. 전체라는. 낱개로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느슨한 또는 그 따로따로 노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통일성 있는 통일성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오디세이아를 구성했고 일리아스도 마찬가지였다. 일리아스가 좀 더 그런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다른 재현 기술에서도 통일성 있는 재현이 통일성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듯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도 그것이 행위의 재현이 이상. 여기 이제 재현이라는 말이 사실 그리스어로 미메시스예요. 뒤에 그 6쪽에 제일 밑에 나와 있죠. 행위의 재현.
재현이란 말이 이제 미메시스고, 미메시스란 말이 이제 플라톤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모방, 이렇게 이미테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그런 단순한 모방이나 베끼기, 그게 거기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이제 representation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도 이제 재현이라고 그랬어요. 작가가 뭔가를 다시 재현이란 말이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다시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일, 신화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꾸며가지고 관객에게 또는 감상자에게, 여기 이제 보면 다른 재현 기술 이야기했죠. 그게 이제 뭐겠어요? 어떤 시적인 그런 재현도 있을 수 있고, 회화적인 재현도 있을 수 있고, 조각을 통해서 재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예술 장르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위의 재현이 이상 통일성 있는, 그러니까 하나인 행위, 게다가 그의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체, 하나의 전체. 그래서 그 부분들도 어떤 부분이 자리가 바뀌거나 또 어떤 부분이 제거가 되면 전체가 흐트러지고 흔들리게 되도록 긴밀하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있든 없든 차이가 없는 것, 편하지 않는 것은 전체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극에 관한 정의를 이제 앞에서 이미 했는데요. 6장에서. 비극이란 뭐냐? 고귀한 행위. 그 다음에 일정한 크기를 갖추고 완결된 행위. 예, 행위를 한번 빼야 되는데요. 예, 고귀한, 또 일정한 크기를 갖춘, 또 완결된, 이 세 가지가 이제 수식어예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이제 재현하는 건데,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예술을 그렇죠. 그 인간 삶을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인생을 그린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그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죠. 근데 그 행동 말이라는 건 또 뭐겠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 감정 이런 거예요. 사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비극의 또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그 인간의 그 사유, 사고, 그 다음에 감정, 행위를 표현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행위의 재현인데 그것은, 이게 이제 그 비극은 또 그 다른 장르와 다르게 언어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만남. 이게 이제 만남이란 말이 양념친, 뭐, 우리 천변호님은 그렇게 번역한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제 양념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음식의 그러니까 맛을 낸다는 말은 결국 이제 보통은 달콤하게 만드는 거죠. 스윗. 예. 영어에 이제 여기 그리스에 보면 이제 스윗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달콤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념의 의미를 좀 살려서 만난, 또 뭐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만난어로 저는 번역을 했어요. 뒤에는 달콤한이라고 했는데 같은 언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 만난 또는 달콤한 언어를, 그게 이제 그 노래가 그렇죠. 노래가 운율이 들어가는 거, 시적인 표현들이 가령 밋밋한 표현에 비해서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난 언어를 따로 여러 형태로 각기 다른 부분들에 사용을 하며, 그 다음에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의 재현이지.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배우의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그 행위의 재현이지, 보고 형식에 의한 재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형식이란 말은 내레이션이에요. 서사시처럼. 물론 이제 그 호메로스는 이게 좀 약간 그 짬뽕이죠. 그러니까 대화도 있고, 그다음에 호메로스가 더 서술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보고 형식에 의한 재현이 아니며, 또 이게 이제 비극의 기능이 나오죠. 동정과 두려움, 흔히 이제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통해서 이런 감정들을 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감정들의 정화. 이 정화라는 말이 이제 카타르시스인데요.
비극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 오레스테스 이렇게 살인죄를 지으면은 피를 또 정화를 해요. 돼지 멱을 따가지고 돼지 피를 이렇게 둘러써요. 그럼 이게 사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정화라기보다 더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피로서 정화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또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뭔가 더러운 죄를 씻어낸다 그런 정화가 되고 또 도덕적으로 그 어떤 감정이 순화가 된다 그런 뜻도 있고 원래 이제 카타르시스는 그 신체의 어떤 불순물들 그 찌꺼기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몸이 정상의 상태, 건강한 상태 되도록 하는. 왜냐하면 찌꺼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뭐겠어요? 우리가 똥오줌 다 나가야지 몸에 이런 불순물들이 남아있으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배출을 또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카타르시스란 말이 종교적인, 도덕적인 정화, 순화, 또 의학적인 어떤 나쁜 찌꺼기의 배출 이런 걸 다 뜻하는데요. 또 의학적으로 또 그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뭐겠어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그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술 작품을 통해서 특히 비극 작품의 관람을 통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서가 순화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그렇죠? 또 몸이 건강해진다. 예,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직접 의도를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시학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싹을 보고 또 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기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음악, 소리 테라피,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몸을 건강히 만드는 거예요. 또 그림을 통해서 또 테라피 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 활동을 통해서 그 즐거움뿐만 아니라 그 작품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에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충분히 저는 현대적인 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런 극이라든지 예술 활동 또 공연 관람 이런 것들이 일상의 어떤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놀이잖아요. 휴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공간에 가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왜? 재미있고 그러니까 이완이 되는 거죠. 긴장이 느슨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에 가서 또 연극이든 또 팝 이렇게 뭐랄까요 노래 공연장 이런 데 가면은 거기 즐기고 스트레스 풀러 가지 거기 가가지고 막 힘들게 고문당하듯이 일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그 카타르시스를 이루어낸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데요. 만난 양념친 또는 달콤한 언어란 리듬과 선율을 가진 언어를 뜻하고 리듬과 하르모니 이게 이제 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고 우리도 노래도 그렇죠. 노래도 또 시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운율이 있고 이게 이제 질서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렇게 널브러진 게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질서가 있고 그 질서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미적인 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달콤한 언어를 따로 여러 형태로 다른 부분에 사용한다는 것은 작품에서 어떤 부분은 온율로 이루어지고 마무리되고 또 다른 부분은 이와 반대로 노래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뮤지컬에 보면 대사 있고 또 노래 있고 그런 것처럼 또 그리스 비극에서도 이렇게 노래 형식으로 부르는 게 있고 그 시처럼 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극의 주요 감정인 그 동정과 두려움, 이거는 어떻게 일으키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방식도
그 스토리로, 그러니까 두려움과 동정심을 일으키는 것은 외관, 시각적 장치, 흔히 이제 볼거리라고 많은 분들 하는데요. 이게 이제 볼거리 그러면 볼만한 거리, 그래서 스펙터클을 좀 많이 떠올려서 저는 일부러 이제 외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든 뭐 무대 장치든 그림이든 배경화든 또 이 사람의 어떤 가면 마스크든 고대 그리스 비극은 이제 그 가면을 쓰고 이렇게 공연했기 때문에 가면이든 또는 그 옷이든 의상이든 그래서 뭐겠어요? 동정심을 발휘하려면 뭐겠어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막 오면은 이제 아이고 불쌍하다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는 있는데 또 다른 방식으로는 사건들의 구성, 그러니까 스토리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데 후자가 더 우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뛰어난 작가라면 이쪽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전율과 동정심을 그 사건으로부터 느끼도록 이야기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라디오 드라마로 오이디푸스 왕을 봐도 아주 끔찍하게 그 떠올리고 또 전율을 느끼고 또 동정심을 느끼는 그런 방식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 동정심을 일으키도록 뭐 표정을 짓거나 가면을 만들거나 또 의상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무대 소품 의상 담당자들의 일이지 작가가 그것까지 다 고민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바로 이런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외관에 의해 산출하는 것은 창작 기술과는 거리가 먼 편이며 여기다 이제 테크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시학이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시의 학문이 이게 되느냐? 일단은 연설의 기술도 그렇고 창작 기술도 하나의 그 테크닉이에요. 그 테크닉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원래 그런 시를 그 짓는 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술에 관한 그 기술에 관한 이론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시학은 사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뭐 모르겠어요. 또 그런 테크닉에 관한 논의 그래서 시학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코러스를 위한 또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게 이제 다 코러스가 입는 의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외관, 시각적인 그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관, 겉모습으로서 겉모습도 괜찮겠네요. 겉모습. 그러니까 무대의 겉모습. 겉모습으로서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고 단지 기이한 것, 특이한 것을 산출하려는 사람들은 비극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극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비극으로부터 아무 즐거움이나 추구해서는 안 되고 비극의 고유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동정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생기는 즐거움을 재현에 의해 산출해야 하며 재현이라는 말이 이제 그쵸? 무대 위에 재현한다. 또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또 그 조각가는 조각에 의해서 또 음악가는 음악 노래에 의해서 산출해야 하므로 분명히 이것을 사건들 안에 새겨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시각적인 장치에 새겨 넣어야 할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스토리 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거죠. 비극의 감정인 동정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건의 재현이 되려면 주인공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 여러 가지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주 훌륭한 사람이 흠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불행해진다든지, 또 아주 악한 사람이 불행하다가 갑자기 행복해진다든지, 이거는 우리 도덕 감정이 안 맞죠. 또 악한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불행해진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악한 놈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비극적인 어떤 감정을 일으키려면 그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인간적인 흥을 가진 결정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덕과 정의에서 돋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어떤 악덕, 사악함, 도덕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라 불운에 빠지고 빼야겠네요. 그런 도덕적인 나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실수 때문에 불운에 빠지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이제 바로 오이디푸스나 튀에스테스나 또 그런 쪽의 가문의 인물처럼 큰 명성과 또 행운을 누리는 사람. 제가 뭐 조금만 실수하면 이게 비극의 주인공이 못 되죠. 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이, 뭐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했다. 나 같은 실수를 내가 저지른. 그러면은 이제 그게 비극의 어떤 그 테마가 되는 거죠. 큰 명성과 행운을 누리는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엊그저께 운명을 달리하신 우리 시장님도 이제 막 이런 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런 실수라는 게 사실 인간 뭐 조그마할 수도 있고 큰 실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간 이상은 그 벗어날 수 없어요. 사실 누구나에게 그런 실수가 제가 뭐 그런 실수를 안 하려는 보장이 없어요. 사실 살아가면서. 근데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할 것처럼 또 그런 지위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이제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로 꼽는 그리스 비극은 13장에 따른다면 이게 이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이게 이제 최고의 그 오이디푸스 이가 이제 바로 그런 비극의 딱 그 캐릭터에 맞는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뒤에 가면 이제 그 다음 장 14장에는 또 이피게네야 타우리키 이피게네야 아까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 사례를 본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14장에서 친근 관계, 그러니까 이제 혈육 관계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날 뻔한 끔찍한 이야기를 작품의 소재로 훌륭하게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행위는 옛 작가들이 진상을 알거나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끔찍한 짓을 하게 한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 에우리피데스가 메데이아에게 자기 아이들을 살해하게 한 것이 바로 그렇다. 그러니까 알고서도 계획적으로 내 아들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특히 이제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친족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그 살인이 일어나는 것. 이제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또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여기처럼 또 부모가 자식을 실제로 죽인 것. 그것도 모르고 죽인 게 아니라 알고서 죽인 것. 저도 메데이아는 사실 싫어해요. 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요? 그렇죠? 아무리 남편이 싸가지 없게 굴고 또 뭐 이렇게 새장가 젊은 공주하고 이렇게 새장가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예, 그다음 두 번째 끔찍한 행위를 인지하지 않고서 했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행위를 모르고서 했다가 나중에 아는 거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이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거 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알고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두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죄값을 이제 자기가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소포클레스는 그런 행위를 그게 바깥에서 하지 마. 그러니까 실제로 오이디푸스 왕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 또 어머니와 결혼하는 장면은 안 나와요. 사자,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잠깐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만 아스티다마스의 알크메온이나 부상당한 오디세우스의 텔레고노스처럼 비극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예, 그리스에서는 사실 그 불문율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 살해, 그 죽음의 장면을 무대에
무대에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죽이는 것도 무대 뒤에서 뭐 소리만 그냥 비명만 지르고 실제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피 흘리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끔찍한 행위니까 굳이 그런 거를 막 자세하게 무대 위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상상만 해도 다 되는데 왜 그거를 굳이 적나라하게 세세하게 보여줘야 되느냐, 그죠? 이제 오늘날 영화나 뭐 그런 데 보면 이제 막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막 하는 게 사실 좀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는 별로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름가닥에 잘 몰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하려다가 그걸 하기 전에 그 정체를 인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안다는 거죠. 적이 아니라 나하고 혈육관계. 이외에 다른 가능성 없다. 필연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이고 또 내가 행위를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끔찍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인 사람, 인물을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최악의 것은 또 네 번째 나오죠. 이게 이제 언급되지 않은 건데 네 번째예요.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요. 근데 끔찍한 행위를 하려다가 또 그만두는 거. 그러니까 마치 하이몬이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열받아서 자기 아버지 죽이려다가 그냥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인지도 알고 근데 이제 그만두는 거. 이런 이제 네 번째 경우는 역겹고 비극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왜? 파토스가 없기 때문에 순화.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참 번역하기 힘든 그런 건데요. 일단 저는 이제 여기서는 파토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번째 경우가 가장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서 죽인 거 어쩔 수 없이 누군지 모르고 죽이는 오레스테 경우도 그렇지만 일단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죽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죽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서 죽이려다가 알고서 안 죽이는 거. 이게 이제 이피게네이아 그거죠. 자기 오랍인 줄 모르고 죽이려다가 나중에 보니까 오랍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일 수 없는 거죠. 왜? 자기 혈연 안에 필리아, 애정, 사랑이 있는데. 앞에 첫 번째 메데이아 경우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필리아. 자식에 대한 제대로 된 사랑이 없는 거죠. 자, 내가 말하는 경우는 예컨대 크레스폰테스에서 에우리피데스 작품인데요. 작품은 남아있지 않고 내용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메로페가 아들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아들임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두는 거. 또 타우리케 이피게네이아에서 누나가 남동생을 인지한 경우 모르고서 이제 잡아서 그리스인들은 다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남동생이었어요.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헬레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적에게 넘겨주려다가 어머님을 알고서 넘겨지지 않는 경우. 앞에 이제 두 작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시약 13장, 14장에서 오이디푸스 왕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피게네이아의 타우리케 이피게네이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 이제 오이디푸스 경우는 언해피엔딩이죠. 그리고 뒤에 이피게네이아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두 작품 다 이제 좋은 작품으로, 좋은 훌륭한 비극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을 때 불운. 이거는 이제 불행도 아니고 사실 불운이에요. 운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이디푸스도 그렇죠. 자기가 그런 불운한 상태에 빠지고자 노력에 산 게 아니라 피하려고 했는데 되려 부메랑이 아니고 피하려고 했는데 되돌아왔어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빠져서 그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자기가 그거를 의연하게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식. 거기에 이제 그 두 작품이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특히 이제 오이디푸스 마지막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혈연 관계에 또 어머니와의 그 결혼 관계를 알고서 이제 스스로 두 눈을 멀게 한 오이디푸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들에 대한 또 그 죽음, 자기 아내이자 어머니에 대한 그 가족으로서의 어떤 이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온에게 부탁을 하는 그 대사가 있는데요. 저 궁전에 누워있는 자기 어머니 이오카스테를 매장을 해주게. 그녀는 자네 친족이니 자네가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온당하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아버지 이 도성이 결코 나를 시민으로 받아들이니 없도록 해주게. 그러니까 추방되는 거죠. 대신 산에서 살게 해주게. 내 산이라 불리는 저기 키타이론에서 말일세. 키타이론 산에다 버렸죠.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에 내 무덤으로 정하신 곳이니 나를 죽이려 하셨던 그분들의 뜻에 따라 나는 거기서 죽고 싶네. 하지만 이것만은 나도 알고 있네. 나는 결코 병이나 다른 일로 죽지 않네. 기구한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나는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니 내 운명은 제 멋대로 가게 내버려 두게. 이제 자식들에 대한 그 부탁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 자식들 가운데 크레온, 내 아들들은 자네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네. 그 애들은 사내들이라 어디로 가든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것이네. 그러나 불쌍하고 가여운 내 두 딸들은 밥상을 따로 차리지 않고 늘 이 아비와 함께 하면서도 무엇이든 내가 먹는 걸 나눠 먹었으니 그 애들은 자네가 잘 돌봐주게. 딸들이 더 걱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이 두 손으로 그 애들을 만져보고 내 슬픔을 실컷 울도록 해주게, 허락해주게. 왕이여 허락해주게. 마음이 고상한 자여. 내 이 두 손으로 그 애들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눈이 보이던 때처럼 그 애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오이디푸스 왕의 그 마지막 그 아버지가 특히 딸들에게 자상한 그 마음을 이제 품으면서 그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의 대사입니다. 앞에 이제 두 작품에서 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훌륭한 그 비극 작품으로 꼽는 거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하마르티아, 그리스에 이제 그 죄라는 그 그리스도 있어요. 그거는 하마르테마고요. 이 하마르티아는 약간 의미가 좀 달라요. 일단은 약간 그 실수인데 그 실수가 뭐 큰 실수도 있고 중대한 실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큰 이제 그 결과를 낳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 그런 이제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하마르티아가 빚은 불운에 대한 현명한 대처를 통해 그 불운을 극복하려는 의지력을 보여준다. 아울러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 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심을 보이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런 자기의 두 눈을 멀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어때요?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음주운전하고 나서 아니면 뭐 어떤 잘못된 일 하고서 변명하는 것 중에 이제 많은 경우가 그거죠. 몰랐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 또는 뭐 그게 이제 좀 발뺌을 하는 그런 거죠. 여기 오이디푸스도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였다. 또 내가 결혼한 사람이 어머니인지 몰랐다. 이렇게 자기 변명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단 벌어진 일 상황에 대한 그 처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감동을 주고 또 그걸 보는 관객들에게 짠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연민의 감정이죠. 또 동정심의 감정.
이런 주인공들의 멋진 행동을 보고 우리는 찬탄하며 비극의 쾌감을 느낀다. 일단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거리를 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나의 일은 아닌데 이제 거리를 두면서도 또 공감을 하는 거죠. 주인공들의 고귀한 도덕성이 그 쾌감의 근원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도덕성의 승리, 결국 이제 관철이 되는 거죠. 이런 그 도덕적인 기준이.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 두 작품을 높이 평가를 했다. 이제 마지막 그 구절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고귀한 불운을 우리가 어떻게 그 대하느냐, 그 태도. 이게 이제 운명을, 그러니까, 대면하는, 또 불운을 대면하는 그 인간의 그 마음 자세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며 그 중요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행운 중에서도 작은 것은 그에 대립되는 불운 중에서 작은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 삶의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작은 행운, 작은 불운은 삶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큰 일들이, 그러니까 큰 일들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행운이 크면 삶을 더 복받은 것으로 만들 것이다. 그것들 자체가 원래 삶에 곁들여져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그것들의 사용은 고귀하고 신실하기 때문이다. 부도 굉장하고 권력도 있고 또 집안도 있고 뭐 이런 그 좋은 행운들이 많이 잇따르면 그 사람은 복받은 거라는 거죠. 반면 나쁜 쪽으로 큰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그거는 지극한 복을 짓누르고 상하게 한다. 그것들은 고통을 가져오고 많은 인간 활동을 방해하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찢어지게 가난해요. 권력도 없고 외모도 없고 집안도 뭐 흙수저예요. 그런데 근데 이런 그 고귀한 아름다움이란 말이 이제 도덕적인 의미도 있고 미적인 것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도덕적인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런 불운 가운데, 커다란 불운 가운데에서도 빛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의 불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불운을 딛고 일어서서 충분히 자기가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크고 많은 불운들을 고통에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운들에 느끼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고결하고 담대한 그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성으로 그걸 이제 침착하게 견뎌낸다면 그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활동이 삶에서 결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복된 사람들 중 누구도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결코 가증스러운 일이나 비열한 행위들을 하지 않을 테니까. 또 우리는 진정으로 좋고 분별 있는 사람은 모든 운을 특히 불운을 품위 있게 견뎌낼 것이라고. 이게 이제 그 오이디푸스의 사례에서 특히 볼 수가 있죠. 또 현존하는 것으로부터 언제나 가장 훌륭한 것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운명, 그렇죠? 정해진 자기한테 닥친 그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도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두 눈을 찌르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만은 또 남은 자식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그 배려를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어떤 불운의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을 또 거기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치 훌륭한 장군이 현존하는 부대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고 몇 명 안 돼. 이거 나 못 싸워. 그게 아니라 있는 그 병사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병사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적에게 이길 건지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좋은 제화공은 그 신발을 만드는 주어진 가죽으로 가장 훌륭한 신발을 만들어내며 가죽이 형편없어 나 안 만들어. 그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다른
모든 전문적인 기술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행하는 것처럼. 예, 이게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만 기술력에서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고귀한 방식을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 이제 그리스 비극에서의 그 갈등 또 카타르시스 개념을 잠깐 봤는데요. 예, 일단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큰 문제는 그렇죠. 인간 삶에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서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영향, 특히 이제 이 종교적인 세계관에서의 그 신의 어떤 신이 내린 운명 이대로 그냥 휩쓸려 살 것인지 아니면은 또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내 운명이 그렇더라도 내가 또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내 의지에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은 있다. 이걸 또 보여주는 그런 또 주인공 이런 또 삶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그거죠. 그 시지푸스와 같은 까미가 그 시지푸스 신화에 이야기하는 그런 거하고 이제 좀 맥락을 또 같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끊임없이 반복된 그런 무의미한 또 행위를 하면서도 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운명의 힘에 굴하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그 자기 삶을 이어가고 또 풀어가는 그런 방식을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관에서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그 그리스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일단 그 작가는 일단 그런 거예요. 그 도덕성을 추구하는. 그래서 고대 이제 그리스의 그 호메로스 때부터 이런 또 플라톤 특히 거치면서 작가가 그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아까 지난번에 이제 그 연설술 대중연설의 기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중연설을 하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그 대중연설을 하든지 간에 진실을 추구하고 또 정의를 추구하고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추구하고 또 정의를 추구하고 이게 이제 철학자들의 그 세상에 대한 또 예술에 대한 그 기본적인 생각은 뭐 이후에도 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이런 작가는 또 교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그 가르침을 주는 독자 또 관중에게 관객에게 뭔가 착한 좋은 올바른 그런 삶을 살도록 이렇게 그 삶을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그 작가에게 그런 임무를 부여를 합니다. 뭐 플라톤이 특히 그렇지만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다른 존재론이나 형이상학 뭐 이런 쪽에서는 플라톤 스승인 플라톤과는 많이 좀 그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스승을 하기도 합니다만은요. 예.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또 이런 그 도덕적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또 예술의 특히 비극이라든지 이런 장르의 그 미적인 측면도 미적인 쾌감도 많이 또 강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이제 또 이 시간에 또 제가 충분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또 이 작품을 쭉 보면서 또 스스로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이상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또 제가 오늘 강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질문. 예. 니코마코스 윤리학 1권에서 행복을 포괄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하고 10권에서 그 중에 최고는 관조이다라고 하는 거랑 저는 약간 이 비극에 대한 거랑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게요. 그 예. 관조라는 게 그 어떻게 보면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전체 그림을 보고 그 내 앞에 불행이 하나가 있더라도 그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그 타벌성에 따르면 지극히 복되지는 않더라도 불행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비극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관조하게 해줌으로써 그 앞에 불행 하나에만 굴하지 않고 좀 더 이러한 관조의 행위를 할 수 있지 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고난 역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외부의 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이런 얼굴로 이런 집안에 또 이런 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안이라든지 이런 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이제 타고난 운명이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복에 보통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운인데 그게 행운인데 행운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 입장에서 이제 행운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도 그 불운한 사람이지만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자기 어떤 그 도덕적인 그런 그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 여러 일단 자기 때문에 일어난 그 비극의 결과를 자기는 다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그 문제를 정리를 할 것인지 수습을 할 것인지 이거를 다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타우리케 이피게네야보다는 그 오레스테스 왕이 더 뭐랄까요, 그러니까 더 비극적이죠. 또 그 엔딩도 불행한 결말을 가졌기 때문에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사실 아까는 이제 내가 죽이는 거 살인행위 자체가 나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안 죽이고 서로 이제 그 관계를 알고 안 죽이면서 서로 이제 알고서 사건이 해결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또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본인 스스로가 그런 그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어떤 거냐 또 동정심과 공포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게 죽음이라고 했어요. 특히 가까운 그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죽인다. 또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 이런 그게 이제 다른 사람, 남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죽인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비극적인 그런 감정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다시 그 물어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 더 비극적이고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에우리피데스를 가장 비극적인 시인이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비극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비극의 고도하고는 또 소포클레스의 그 오이디푸스 왕이 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시학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작품을 읽어봐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나요? 예, 그럼 없으면 또 다음 그 세 번째 시간에
보에티우스의 그 철학의 위안을 통해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